봄이라는 영화가 텔레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개봉한 다음에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해서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우선은 뭐 전두환을 담당한 배우는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는 뭐 이런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장태환 역으로 나온 사람은 아주 미끈하게 잘생긴 그런 배우가 맞고, 아주 막 선과 악을 그냥 뭐 적나라하게 구분해놨더라고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얘기를 정확하게 뒤집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이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는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의 군사반란이 아니라 정승화와 장태환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역사는 이걸 뒤집어 놨어요. 왜 뒤집어 놨을까요? 전두환을 아주 역사의 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 1979년에서 80년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당시에 제2차 석유위기가 와가지고 우리 그 경제가 6.25 전시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980년이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18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이 산업화의 성과, 이승만 대통령 시절서부터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간신히 만들어 놓은 중화학공업이 1980년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해서 완전히 이 깡통이 될 이런 위기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김씨라고 하는 김종필, 김영삼,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어째? 김대중, 거기에 한 사람 더 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망쳐먹은 인간 최규하, 이 네 명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멱살잡이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서울의 봄이에요. 최규하가 이상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최규하의 그 원죄를 막 폭로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정승화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이틀 후인 1979년 10월 28일 날 합수본부장에 임명된 전두환 장군이 정식으로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비록 자기의 직속 상관이고 자기는 투스타고 정승화는 별이 4개지만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그 책임자로서 자기 직속 상관에게 사건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자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들통이 났구나.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저녁 8시에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수사관들을 데리고 참모총장실을 방문해서 4시간 동안 정승화를 상대로 해서 이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합동수사본부가 정승화에 대한 그 5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박 대통령을 시해한 후에 김재규하고 왜 같은 차로 6번으로 이동을 했는가? 그리고 왜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니까 군의 출동에 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왜 김재규하고 병력 동원을 논의했을까? 둘째, 육군본부에 도착한 다음에 김재규의 명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과 군수내부를 비상소집했고 계엄 병력을 동원하고 김재규에게 보고를 왜 했을까? 아니 김재규가 무슨 뭐 자기 군 상관입니까? 시해범에게 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계엄군을 어디에 배치할까요? 라는 거를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하고 왜 상의했을까?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호실 차장인 이재전 장군에게 왜 경호실 병력을 출동하지 말라고 봉쇄 명령을 내렸을까? 이거는 자기가 경호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인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넷째, 경호실 병력의 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휘권이 없는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동원해서 청와대를 왜 포위했을까? 다섯째, 국무회의 장소를 청와대가 아니라 왜 육군본부에서 개최하도록 했을까? 이게 합동수사본부가 정승화에게 가졌던 아주 중대한 5가지 의문점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당연히 질문했겠죠. 아니 이거 왜 이러셨습니까? 정승화는 야 나 그거 말할 수 없어.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나온 거예요. 최기화도 국무총리로서 그날 밤에 의심스러운 행적과 관련해 가지고 12월 3일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사를 받는데 참모총장은 왜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급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뭔가 그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으면은 그 의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수사기관의 당연한 권한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거예요. 누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사건 당일 행적을 엉터리로 진술하지를 않나. 불리한 대목은 위압적인 태도로 얼버무리지를 않나. 작성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를 하지를 않나. 더군다나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 그러니까 진술조서를 다 이제 작성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읽어보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불리한 대목을 쭉쭉 줄긋고 자기 멋대로 고치지를 않나. 진술 내용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막 벌컥 수사관에게 화를 내지를 않나.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피의자인데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11월 6일 날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발표를 했는데 이 전모를 발표하면서 이 수사 담당자들에게 정승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정승화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다 얘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은폐하거나 이 증거물을 전부 없앨 우려가 있으니까 정승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날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바로 이 11월 6일 날 김재규가 수사국장이 이학봉이었는데 이학봉 수사국장은 김재규가 과거에 보안사령관을 할 때 그때 이제 방첩대라고도 했는데 그때 자기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그 이학봉 씨가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시해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내가 말이야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학봉 수사국장이 망치로 머리를 꽝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겁니다. 이날.
김재규가 정승화를 시해 사건에 끌어들여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권력을 장악을 해서 내가 집권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다 실토한 거예요. 11월 6일 날. 자, 김재규가 실토한 3단계 혁명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1단계, 국내 소유가 확산되고 민심이 박 대통령을 떠났다고 판단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를 하고, 그리고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정승화 총장을 시해 사건에 끌어들인다. 여기 10월 26일 날 그 현장에다가 불러놓은 게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2단계는 정승화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엄군을 서울에 진주시켜 국가 주요 기관을 점거를 하고 통치 기능과 권력을 장악을 한다. 이거 성공했죠?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고 자기하고 상의해서 계엄군을 출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다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3단계, 계엄군이 전 국가기관과 국가기능을 완전히 장악하면 혁명을 선언하고 계엄사를 혁명위원회로 발족시킨다. 자, 지금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됐으니까 다음 남은 거는 이제 계엄사를 혁명위원회로 발족시키는 일만 남았어. 그러니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쿠 이게 뭐야? 합동수사본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예. 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김재규, 부의장은 최규하 국무총리, 그리고 위원장에는 정승화를 내가 예상을 했다. 그리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범행은 나 혼자 단독으로 하고, 그리고 시해 수단은 총기를 사용해서 살해를 하고 경호원들은 내 부하들을 시켜서 다 사살을 했다. 이런 3단계 혁명 계획을 11월 6일 날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그럼 정승화를 수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사 안 하면은 수사 담당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김재규는 정승화가 자기 추천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혁명 계획을 아주 열심히 따라줄 걸로 동조할 것으로 확신을 했고, 그리고 박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정승화를 데리고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할 때까지도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줏대없는 김계원이가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체포돼서 여기 와 있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까불지 마.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돼서 이미 혁명은 성공했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혁명위원회가 선포될 거야. 너희들 나한테 협조해.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 김재규가. 그래서 11월 8일 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신문에서 김재규가 3단계 혁명 계획을 자세히 다 털어놨습니다. 자세히.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도 이 풍수지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김재규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자기 부친의 묘소를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아주 직관들이 왕혈로 소문난, 그러니까 왕이 날 자리로 소문난 명당 자리에다가 자기 조상, 자기 부모의 뼈다구를 갖다가 옮겼대요. 뼈다구 옮겨가지고 덕본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이죠. 김대중 씨가 대선에 3번 나와서 3번 다 떨어진 다음에 유명한 직관이라고 하는 손석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손석구라는 직관이 그러면 내가 정해주는 그 자리에다가 부친 묘를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저 경기도 용인 어디에다가 자리를 정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기다가 자기 부모 묘소를 이전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소문나니까 그 다음에 이회창 누구 다 조상 뼈다구 갖다가 명당 길지에다 파묻는 이런 정말
미치광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